자, 2교시 시작할게요. 문학. 자, 여러분 과제를 해오셨죠? 객관적 상관물이 시작일 건데, 53쪽부터까지 한 거 맞죠? 자, 지금 이 단원 개념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53쪽에 거기 제목에 보면 다양한 표현 기법 해가지고 개념이 3개가 나오죠. 맞나요? 자, 먼저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객관적 상관물. 중간에 어디서 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하고 변주. 그 다음에 행간 걸침. 이렇게 개념 한번 잡고 이제 작품 볼게요. 객관적 상관물이 하은아, 이거 보니까 뭔 것 같아? 네 머릿속에 뭘로 정리되어 있어? 화자의 심리를 직접 조절하는 산물도 객관적 상관물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아마 책에는 설명이 직접 안 돼 있을 건데 객관적 상관물이 뭔지를 제가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객관적 상관인인가요? 물인가요? 물이죠. 물은 대상입니다. 즉 화자나 서술자가 아니라 화자나 서술자 밖에 있는 겁니다. 시은이가 직접 화자야. 시은아, 네 관점에서 나는 네 안에 있니? 네 밖에 있니? 물이야, 물. 문학에서. 이 책상은 네 안에 있니? 네 밖에 있니? 물이야. 그러면 시은이가 주체니까 얘는 주관적으로 존재하나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나요? 시은이 밖에 있는 존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객관적인 사물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중간에 희한한 단어가 끼어요. 상관이 끼어요. 얘는 원래 이 책상은 원래 객관적으로 그냥 존재하는 물건이에요. 물이야. 그런데 시은이가 얘를 딱 보니까 얘가 슬퍼. 시은이의 감정과 상관이. 또는 시은이가 얘를 보니까 시은이 자기가 더 슬퍼져. 시은이 감정과 상관이 됐죠. 이런 게 객관적 상관. 이해되셨나요? 시나 소설 속에 사물이 나오는데 그 사물이 말하는 이 화자나 서술자와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그 연결되는 방식을 보통은 이 책은 좀 다른데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사물이 누구하고 그 자아하고 감정을 같이 느껴. 이럴 때 우리는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시은이가 슬픈데 얘가 슬퍼 보여. 그치? 그럼 시은이의 슬픈 감정이 이 애한테 뭐 된 거야? 이입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슬픈 책상이 울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책상은 그냥 어떻게 존재했는데? 객관적으로 존재했는데. 시은이가 슬퍼서 얘가 슬픈 것처럼 시은이 감정이 여기에 집어 들어간 거야. 이입된 거야. 그치?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매개의 역할이 있습니다. 매개. 시은이가 이 교실에서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추억이 있어. 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3년 후에 이 학원을 잠깐 왔는데 이 책상을 본 거야. 내가 3년 전에 여기서 공부했던 그 즐거운 감정들, 기쁨의 감정들이, 그리운 감정들이 솟아나. 얘는 그냥 여기 있어. 있는데 시은이한테 어떤 감정을 뭐 하지? 매개해주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시은이는 지금 너무 무너질 듯이 마음이 약해져 있어. 그런데 얘는 너무 튼튼하게 서 있는 거야. 얘는 그냥 객관적으로 서 있었어. 그런데 시은이가 지금 너무 무너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데 얘는 탁 곧게 서 있는 거야.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이 애를 흔들리지 않고 곧게 서 있다고 표현하는 순간 시은이의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 더 도드라지죠. 대비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책은 지금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분신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맞죠?
그 원래는 요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책은 촉매 정도 이야기하고 감정이입을 따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이제 대비가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비를 대표적인 작품 제가 늘 들죠. 황조가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스로 정다운데. 자, 꾀꼬리 살아있고 죽어 있는 게 아니야. 나가 아니면 다 물이라 그랬죠. 이 황조가 누가 지었어요? 유리왕. 유리왕이 누군데? 유리 같은 왕이죠. 고구려 일대왕이 누구야? 주몽. 동명성왕. 그 아들이 유리왕이잖아. 근데 우리 주몽 이야기 알죠? 주몽이가 어디 도망가가지고 나라를 세운단 말이야. 그치? 그때 남겨둔 아들이 찾아와요. 아버지가 왕이 되셨군요 하고 찾아온다고. 그러니까 뭐 칼 쪼개진 거 맞춰보고 네가 내 아들이구나. 그거 들어본 적 있죠? 유리가 와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또 아들이 왕이 되죠. 그런데 누가 봐도 동명성왕은 너무 세죠. 너무 셉니다. 그리고 동명성왕 옆에 누가 있었죠? 같이 고구려를 세운 공신들이 있잖아. 동명성왕 죽는다 다 같이 죽나요? 안 죽죠, 그죠? 힘 있는 공신들이 있고 그 아들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한 유리가 와가지고 왕이 됐단 말이야. 왕권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하죠. 그 과정에서 정략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족의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왕비로 삼고 어떤 부족의 여자를 삼아서 왕비를 삼아요. 화희와 치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둘 중에 누군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둘이 싸우다가 한 여자가 도망을 가버려요. 근데 유리왕 입장에서는 저 부족이 나를 뭐 할 수도 있어요? 공격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날래로 갑니다.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쓴 시야.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수로 정다운데 외로울사 이내 맘은 누와 함께 돌아갈고. 자, 유리왕 뭘 느낀다? 외로울사 이내. 자기 지금 외로워. 부부의 정도 못 나눠서 외롭겠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고립된 엄청난 고독입니다. 맞죠? 근데 해필 누가? 꾀꼬리가 저 아무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 꾀꼬리는 너무 행복하게 서로 암수서로 지저귀는 거야. 그걸 옆에다 딱 내려놓으니까 얘는 완전 초울트라 밝음이 되고 나는 초울트라 다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객관적 상담문제. 누가요? 꾀꼬리가. 뭐가 무슨 효과? 대비 효과. 이해되시나요? 그런 것도 객관적 상담. 꼭 화자의 마음이 들어 슬픈 책상만 객관적 상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객관적 상담물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고 변주는 쉽죠. 이를테면 AA 이렇게 하다가 안 바꾸다가 여기 A-A 안 바꾸다가 A 다시 A 이렇게 하면 같은 게 반복되니까 리듬감도 생기고 약간의 변화도 느껴집니다. 맞나요?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행간 걸침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정상적이면 시행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로 인식한다? 문장으로 인식한다. 문장이라 하는 것은 앞에 목적어가 나왔으면 뭐가 나온다고 예상하죠? 서술어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겠죠.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밥을 점특 찍고 행을 바꿔버려요. 먹는다 이렇게. 다음 행 사이에 걸쳐진다. 자, 그러면 독자가 어떻게 되냐? 밥을 먹는다. 순간적인 긴장감이 발생해요. 이 긴장감은 집중하게도 하고 그냥 펼쳐놨을 때 느끼지 못하던 운율감도 느끼게 돼요. 시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행간 걸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문장 배열에서 내려버리게. 다음 행. 이해되셨나요? 심플하죠? 요 잘 나옵니다. 객관적 상관물하고 행간 걸침. 객관적 상관물은 소설에도 한 번씩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작품을 바라보겠습니다. 53쪽에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인데 엄청 깁니다. 후반부입니다. 아니 먼 산 뒷옆에 바우섬에 따로 외로 있어서 어두워 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굵고 정갈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갑자기 무슨 이야기냐면 화자가 고향을 떠나서 어디 주인집 그 겹방살이를 해. 그 주인집 주인 이름이 박시봉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기 살지 않는 동네 여행을 가가지고 그 동네 목수 박시봉이라는 사람 어디 헛간에 나 여기 며칠 쉬어도 돼요 하고 돈 주고 방에 들어온 거야. 겨울이야. 그러면서 자기 때까지 삶을 되새김질해요. 너무 슬퍼요. 슬프고 아름다워요. 그러다가 이리로 가는 거야. 그러다가 자기는 방 안에 있는데 이제 누구를 떠올려? 저 산에서 외롭게 눈을 막고 있는 갈매나무란 나무가 있다던데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 헛간방에서 뭘 생각한다? 그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거야. 근데 갈매나무 앞에 붙어있는 수식이 엄청나죠. 굳고 정한 나무, 드문 나무, 절벽에서 눈을 그대로 맞는 나무. 누구야? 나야. 이해되시나요? 내가 이렇게 외롭고 슬퍼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고 눈을 막고 있는 갈매나무처럼 나도 높은 곳에서 고귀하게 내 정신을 유지할 거야를 이렇게 말하는. 이해되시나요? 화자의 분신도 되지만 감정 이인물도 될 수 있겠죠, 그죠? 나무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언덕배기에, 그렇죠? 객관적으로 물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돼 있는 거야? 화자의 정서와 상관되었죠. 그래서 이 갈매나무가 뭐라는 거야?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거야. 개념 잡히죠? 그런 겁니다. 자, 넘겨볼까요? 자, 김용택의 들국. 국은 국화꽃을 말합니다. 산마다 단풍만 저리고 오면 뭐한다요? 죽냐? 당신이 안 오는데 뭐 헛짓이다요? 저런 것들이 다 뭔 소용이다요? 자, 피식 웃으면서 감동이 있나요? 그럼 연애 감정을 조금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온 산에 꽃이 피갖고 아름다운 봄이든지 이렇게 온 산이 울긋불긋한 단풍을 보면 단풍은 그냥 객관적으로 존재하죠. 근데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떠오른다? 좋아하는 사람이 떠오르죠. 거기다가 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없어. 그래서 단풍질이 들면 뭐 한다요? 이라는 거야. 왜? 당신이 없으니. 단풍 보고 누굴 떠올린 거야? 그리워하는 님을 떠올렸죠. 매개, 촉매시켰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 이수복의 봄비입니다. 입이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기는 득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 자, 비 그치면 풀이 새파랗게 자라는 건 자연의 섭리입니다. 뭐다? 객관적인 물이죠. 그런데 이 풀 앞에 무슨 말이 붙었어? 서러운. 왜? 헤어져서. 너를 못 봐서. 또 내가 아픔을 겪어서. 저 새파란 풀이 뭐처럼 보인다고? 서러운 풀로 보인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감정이 그대로 풀에 뭐 되었다? 이입되었죠. 슬픈 책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변주. 신석정의 꽃등불.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것도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그러는 동안에 마음을 팔아버린. 그러는 동안에 어떠한 법도 있다는 구조 속에 앞에 조금씩 바꿔간다,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다? 변주라고 할 수 있죠. 됐나요? 예. 그 다음 hin강글침.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 1.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하면 될 것을. 그쵸? 아니면 새를 낳고 완전 내리고 돌을 낳고 꽃을 낳고 하면 이 사람이 새하고 돌, 꽃을 조금 구분하는가 빼면 되잖아, 그지? 그런데 돌을 해서 숨을 지금 낳는다 하려 하는데 내려버려. 그죠? 여기서 뭐가 생긴다고? 시적 긴장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할 수도 있고요. 운율감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둠을 우리는 보통 이때까지 사라질 대상으로 많이 보죠.
근데 어둠이 뭐라고 보는 거야? 낳는 주체로. 이 시가 대단하시죠. 자, 여러분이 이때까지 봤던 대부분의 작품에서 어둠이 지나고 아침이나 새벽이 왔을 때 어둠은 뭡니까? 부정적이서 사라지죠. 근데 이 사람은 아침을 어둠이 나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도를 해서 툭 떼가지고 나타를 먼저 앞에 둔 거죠. 그 사이에 뭐가 발생했다? 시적 긴장감이 발생합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생동감, 시적 긴장감, 그 다음에 시적 여운을 하는 또 다양한 방식들인데, 백석의 여성, 우리 많이 했습니다만 뒷부분만 보는 겁니다. 여성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내가 옛날의 저분을 봤을 때도 참 쓸쓸했는데 좋아진 게 하나도 없이 여전히 옛날처럼 늙었군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서러움이 북받치는데 불경처럼스럽다. 불경처럼스러운 게 저는 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추론해 볼 때 그 스님들이 막 불경 외는 소리를 들으면 말하지 못할 저는 슬픔이 살짝 느껴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시인이 그걸 이야기한 건지 또 다른 이야기를 한 건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불경처럼이 서럽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보는 시적 화자가 만난 여성의 그 늙음과 그 아픈 삶에 대해서 화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요? 서럽다고 같이 느끼고. 이 화자는 지금 서러울 일이 없거든.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화자가 대상인 여성과 뭐를 느끼는 거야? 이 사람의 늙음이 내가 서럽게 느껴지니까 거리감이 가까운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이야기입니다. 친밀이고 그 다음에 박두진의 청산도. 산하 우뚝 솟은 푸른 산하,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하, 숱한 나무들 무성무성이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을 내려고 둥둥 산을 넘어. 자, 이걸 사실적인 정보만 전달한다면 푸르게 우뚝 솟은 산에 햇살이 비치네, 이 정도죠. 맞죠? 근데 그게 막 철철철 등등 흐르듯 우뚝 이런 말들을 넣으니까 그 내용이 조금 더 생생하게 느껴지나요? 우리말에서 어떤 언어리 그런 말 하죠? 음성상징어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자, 거기 박스 바로 위에 음성상징어 밑줄, 빈칸에 동적 이미지, 동적 쓰시면 됩니다. 음성상징어를 활용하고 흐른다, 내려온다, 넘는다, 동사를 많이 사용하니까 동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청산도는 이 사람이 이제 해방되고 우리나라가 조금 좋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푸른 산에 대한 그림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이 넘치는 걸 전달하고 싶어서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시적 긴장감 옆에 참신한 표현 박스 치세요. 참신한 표현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냐? 밑에 함축적 시어 밑줄, 반어법과 역설법 밑줄, 대화 삽입 밑줄, 의도적 생략 밑줄, 그리고 좀 전에 배운 행간걸침도 밑줄. 이런 모든 것들이 기존의 표현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무슨 느낌을 준다? 무슨 느낌을 준다? 참신한 느낌을 준다. 야, 그 참 참신하네. 이 뭐죠? 뭔가 새롭다는 거죠. 지금 한강 작가가 문학상 받았는데 한강보다 위에 세대 작가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강은 흉내 낼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소설가인데 문장이 시 같아. 옛날 작가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뛰어난 작가들이 많습니다. 소설은 이제 산문 정신에 충실했어요. 아주 세밀한 묘사나 사건의 전개가 중요했다고. 근데 한강은 그걸 뛰어넘어서 읽었는데 시 같아. 근데 소설이야. 근데 그 안에 인간에 대한 공감력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으니까 진짜 이제 한강의 문장은 독보적이라고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좀 뻔한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 한강의 작품은 참신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문장이 많으니까 새로워요.
문장이 새로워요. 제가 이야기했나요? 여러분 위에 학년이 소년이 온다 가지고 독서 모임을 했어요. 한강 발표되기 전에. 저도 이 작품을 읽고 놀랬거든. 너무 시 같아가지고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걸로 독서 모임 한번 하자 했는데 애들 다 너무 감동받더라고. 근데 이제 노벨상을 받아버리네. 놀랍죠. 근데 여러분도 원하면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자, 어쨌든 뭐라는 거죠? 문학이 뛰어나게 되는 것은 이제 조금 다른 작품과 뭐가 돼야 된다 계속해서 차별화가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기교를 막 쓰는데, 자, 지금 공사장 끝에 이 작품은 또 놀라운 시도를 합니다. 바로 대화를 삽입했어.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사람들의 대화를 시 속에 툭툭 집어넣었어요. 다운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대화가 나와. 지금 부셔버릴까? 안 돼. 오늘 밤은 자기하고 내일 아침에. 안 돼. 오늘 밤이 벌써 며칠이야 이런 게 소장이 하면 우리 난리나. 그래도 안 돼. 이게 누가 듣는 소리야? 시적 화자가 조그만 집에서 옆에서 남자들이 뭉성거리는 소리. 이 남자들은 이 여자가 살고 있는, 이 화자가 살고 있는 집을 부셔버릴 철거인.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는 이 철거가 지금 될지 안 될지 불안한 심리를 다른 걸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집 부수러 온 사람이 지금 부술까 말까 하는 대화를 그냥 시 속에 집어넣죠. 와.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놀랍네. 뭐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이 철거당할 사람의 불안함을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경험하지 않나요? 내가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내가 철수인데 힘센 나이 둘이 일진이 화장실에서 철수가 때리삐까? 이런 소리를 내가 혼자 듣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뛰어나지 않니? 그러면서 두런두런 인부들 목소리 꿈결처럼 섞여 들려오네. 루핑짐, 지붕만 대충 읽어놓은 집입니다. 루핑짐 단칸백에 기대어 그 여자, 작은 발이 삐져나온 어린 것들을 불빛인 데 덮어주는 가만히 일어나 앉아 칠흑처럼 깜깜한 밤을 새끼들이 자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집을 철거하려고 어떤 사람이 밖에서 지금 레디 고 준비하고 있어. 그럼 내가 잠을 깨가지고 뭐 하는 거야? 밖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시적 여운. 여운은 단어 뜻은 뭐야? 운치가 남아있다는 소리입니다. 운치는 뭔가 진한 감동이에요. 되셨나요? 아까 행간글침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마지막에 꽃은 꽃대로 놓아두고 저는 땅밑으로만 궁그는 꽃진 자리에 얼씬도 하지 않는 11개의 구덩이를 가진 늙은 애기집을 나는 생각한다, 떠올린다라고 해야 될 말이야. 근데 늙은 애기집에서 끝내버리죠. 이게 뭔 소리야? 이 화자가 어른이 돼가지고 여름밤에 또 누워있는데 옆집에서 감자 삶는 냄새가 확 납니다. 냄새는 기억입니다. 이거 모르시죠? 실제로 생물적으로 그래요. 그 냄새 하나하나에 대한 후각세포가 두뇌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일치되는 게 딱 오면 냄새가 확 느껴지면서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화자는 어떻게 된 거야? 아, 감자 냄새. 어릴 때 감자 어떻게 먹을까요? 배불러서 먹을 게 많은데 간식으로 먹을까요? 밥 대신 먹을까요? 밥 대신.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감자밭에서 감자 캐던 이야기를 다 끌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감자밥을 밥 열 몇 그릇을 밥상에 다 차려놓고 구석대기에서 남는 것만 먹던 어머니를 떠올려요. 어머니가 뭐라고? 늙은 애기지. 감자도 땅속에 감자알을 이렇게 하면서 그 감자 빠져버리면 그 흙이 비어버리죠. 그러니까는 마치 흙이 그 감자를 키우듯이 그 감자를 캐서 11명의 자식을 먹여 살리던 그 어머니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웃집에서 훅 하고 얻어먹 감자 냄새. 그래서 어릴 때 먹던 감자 떠올리고 감자 캐던 장면 떠올리고 그 감자밥을 해주면서 자기는 남는 것만 먹던 어머니를 떠올리는 거죠. 어머니를 감자 구덩이처럼 11개 애기집 자궁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는 뭐야? 헛껍지가 되고 자식만 알토란을 키워내는 거죠. 어머니의 희생을 떠올리죠. 그런데 그 늙은 애기집인 우리 어머니를 떠올린다 하지 않고 늙은 애기집하고 확 빼버려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늙은 애기 집을 어떻게 한다고 그리워 안 해. 그치? 못내 그냥 보고 싶어 안 해. 이런 걸 어디서 터뜨려? 안에서 터뜨려. 이게 뭐야? 여운이야. 뭘로 끝날 때 그런 일이 잘 일어난다? 명사로 종결될 때. 중간에 명사로 시를 종결할 때 밑줄 치세요. 또는 말할 걸 안 하고 뭐 할 때 생략법, 빈칸에 생략법. 그럴 때 독자는 어떻게 느낀다고? 여운을 느낍니다. 앞에 수미상관도 있는데 수미상관이 여운을 준다 보다는 강조한다고 나옵니다. 이 책이 약간 이상한 게 조금씩 있어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 이론 설명. 자, 그 다음 56, 57 문제 풀어오셨죠? 끝까지 과제 맞죠? 네. 자, 56쪽에 답부릅니다. 왼쪽에 간단 체크. 1번에 뭐죠? 객관적 상관물. 2번에 변주. 3번에 행간 걸침 긴장감. 그 다음에 2번에 분신은 화자의 대리물. 촉매는 정서 자극물. 그 다음에 감정이입물. 제가 감정이입과 분신을 합쳐서 설명했고요. 추가로 뭐 했죠? 대비.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3번에 1번을 강민이가 읽고 OX 말해볼까? 타자의 마음을 대신하여 어떻게는 분노 같은 존재를 감정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세요. 좀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동료에 읽을까요? 이성원은 이때의 동적 이미지를 활용하면 시에 고유하고 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의태의 의성면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이죠. 그래서 X입니다. 자, 3번 1번 다시 봅시다. 이걸 분신을 이야기해도 감정이 인물을 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객관적 상관물, 그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시윤이 3번. 시의 여운을 주기 위해서는 시의 명사를 종결하고 생략법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명사로 종결함으로써 사실은 생략이 이미 일어난 건데, 그럼 생략법과 명사 종결은 어떻게 다르나요? 자, 늙은 애기집하고 마침표를 찍어버리거나 뭐 그냥 점을 안 찍거나, 생략법은 점점점 요걸 해놔요. 요거는 생략법이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겉에 명사로 끝나고 점점점 돼 있다. 그럼 이건 뭘로 봐야 돼? 생략법을 봐야지. 굳이 말하세요. 그치? 그 다음에 그냥 명사로 끝나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명사로 종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물론 명사로 안 끝나고도 점점점 있을 수 있죠. 빨리 하고 점점점 있을 수도 있죠. 그것도 생략법이겠죠. 이해되십니까? 생략법은 말줄임 표적을 보통 썼을 때 생략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1번에서 4번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어떻든가요? 감동이 있던가요? 지금 하늘이 뭘로 가득 차 있나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을이 가득 차 있는 밤에 별을 보면서 그리운 대상들을 떠올리죠. 마지막이 참 슬픕니다. 마지막 년만 볼까요?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것 같죠. 그죠? 약간 그래요. 좀 싸하죠. 자, 어쨌든 넘어갑시다. 자, 시 내용은 문제 풀면서 필요한 것 하겠습니다. 1번.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금 누구까지 했니? 강민이까지 했니? 이렇게 돌면서. 자, 3번에 3번 누가 읽었죠? 자, 지금 승은이는 안 풀었으니까 일단 오늘 질문 안 하고 솔민 1번의 답은?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처럼 해주는 말은 삽입하여 한물에 대화를 두고 있다. 중간에 보면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을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어때요? 이거는 산문 같죠, 그죠? 이게 중간에 턱 박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변화감을 줍니다. 맞나요? 동의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에 1번이 맞습니다. 2번에 행간 걸침이 눈에 특별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맞나요? 예. 그 다음에 명사로 시를 끝냈다는 맨 뒤에만 보면 되죠. 무승할 거외다.
명사 아니죠? 역동적 이미지, 막 의성어 이런 거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화자와 시적 대상의 대화 삽입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죠? 됐나요? 네, 그래서 1번에 1번. 그 다음에 이 시에서 별의 상징적 의미로 보기 어려운 것은 하은 1번. 자, 윤동주는 일제강점기시고 일제강점기에서 추구하는 이상은 전부 다 조국 강복이라고 보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시에는 진짜 정치적인 이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그냥 자신의 개인적으로 그리워하고 옛날에 순수했던 세계를 동경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세계, 그리움의 대상, 아름다운 이상, 자기가 바라는 내적인 평화. 그죠? 조국의 강복이라고 해석하기는 너무 멀죠? 그 답은 1번입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 시의 벌레와 같은 기능을 하는 시어를 보기에서 찾아보자. 자, 벌레부터 봅시다. 저기 밑에서 두 번째 연에 있죠.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자, 벌레가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자, 귀뚜라미가 기뚤기뚤해. 자기 이름을 부르죠. 자기가 부끄러워서 기뚤기뚤할까요? 누가 부끄러워? 내가 부끄러워. 내가 부끄러워서 저 벌레가 뭐하는 것처럼 보여? 부끄러워서 우는 것처럼 보여. 그 밑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사실은 부끄러웠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내가 성숙하면 내 무덤에도 생명력이, 그러니까 내 부끄러운 이름이 이제 좀 안 부끄러워질 거란 이야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요 벌레는 우리가 배운 거 뭐다? 감정, 이입의 대상 또는 화자의 분신 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한마디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맞나요? 자, 그랬을 때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 너의 넋은 수녀보다도 더 오랬구나. 파초는 그냥 식물입니다. 어디에서 사는? 열대에서 사는. 근데 이 열대에 사는 식물이 지금 열대가 아닌 곳에 와 있는 걸 보는 거야. 근데 나도 약간 우리나라가 독립 안 해갖고 세계를 막 떠돌고 있어. 그래, 파초를 보니까 뭐 돼? 아이고, 니도 니 집 떠났지. 나도 내 집 떠났는데. 내 신세가 가련한데 파초 너도 뭐해? 가련해. 그럼 답은 뭐야? 파초죠. 파초도 뭐야? 객관적 상관물. 자, 그 다음 4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강민 5번. 자, 미음 흙으로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 이름이 부끄러워가지고. 자, 그랬는데 5번 한번 읽어볼까요? 주관적 생명상의 인간의 한계가 없으며 이성을 싫어하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내 책하고 좀 바뀌는가 봐요. 한 번만 더 읽어줘. 5번 미음을 어떻게 해석했다고? 유언적 삶을 사는 인간의 한계가 없으며 이성을 실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여러분 책도 그렇게 돼 있나요? 그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미음은 흙으로 덮어버렸다는 건 자신의 삶을 약간 뭐 하는 거야?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5번 아니죠. 제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보세요. 자신을 희생하여 조국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적극적 의지가 나타났다. 그것도 아니겠죠, 그죠? 적극적인 거하고 뭡니다, 거리가? 이해되셨나요? 예. 5번이 답입니다. 자, 윤동주 별에는 밤에 대해서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십시오. 문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질문 없나요? 성은아, 지금 과제를 안 한 상태에서 들으면 좀 힘들 텐데 이해는 되나? 어느 정도. 자, 그 다음 57쪽에 이용하게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년? 1번 1번 읽어볼래요? 화자리의 체험을 의의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자, 화자가 우리 일제강점기 때 거기 풍만주에 살았던 사람들 많죠. 거기서 아버지가 죽는 경험을 합니다. 실제로 이용학이라는 시인. 그걸 쓴 거예요.
화자의 체험이 맞죠. 근데 뭐는 아니죠. 우의적이라는 건 돌려서 말한다는 거잖아. 주로 동물 이야기로 바꾸어서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빗댄다거나 이해되시나요?